이혼하겠습니다. 가정법원 조정실 안은 숨막히도록 조용했습니다. 3년 동안 얼굴조차 보지 못했던 아내가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거든요. 윤세진, 돈만 챙기고 사라진 여자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위자료는 요구하지 않겠어요. 제 잘못도 크니까요. 세진은 초라한 코트깃을 여미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른 얼굴, 감정 없는 눈빛.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3억 원을 들고 잠적한 여자치고는 너무 초라했거든요. 조정이 끝나고 일어나는 순간 제가 떨어뜨린 서류를 세진이 주워 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목폴라가 살짝 내려가면서 목덜미에 선명한 화상 흉터가 눈에 들어온 순간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불타는 차에서 구해주신 분도 목부터 귀 뒤까지 심하게 데이셨어요. 3년 전 간호사의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38살 박진우 씨의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성개발 대표 박진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경험한 가장 뼈아픈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2024년 2월 서울 가정법원 이혼조정실. 저는 그곳에서 3년 동안 얼굴도 보지 못했던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사실 아내라고 부르기도 민망했어요. 결혼한 지 채 한 달도 안 되어 헤어졌으니까요. 그날 아침 저는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봤습니다. 차가운 표정의 재벌 3세. 그게 사람들이 보는 저였죠. 하지만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세진. 그 이름 석 글자가 여전히 제 가슴 어딘가를 아프게 만들었거든요. 법원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로 모든 게 끝난다. 깔끔하게 정리하자. 그런데 막상 조정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을 때 저는 완전히 얼어버렸습니다. 윤세진은 초라한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마른 얼굴, 거칠어진 손, 그리고 감정 없는 눈빛. 3년 전 사진으로 봤던 그녀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그녀를 완전히 바꿔놓았더군요. 박진우 씨와 윤세진 씨시죠. 자리에 앉으세요. 조정관의 말에 저희는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앉았습니다. 그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 화가 나 있어야 했는데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하시면 되겠네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정관이 물었을 때 세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위자료는 요구하지 않겠어요. 목소리가 너무 담담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쳐다봤어요. 제 잘못도 크니까요. 그냥 보내주세요. 그 한마디가 제 자존심을 더 자극했습니다. 잘못이라니. 3억 원 들고 사라진 게 잘못이긴 하죠. 하지만 왜인지 기분이 이상했어요. 마치 제가 가해자라도 된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처리하죠. 네, 그럼 서명하겠습니다. 세진의 목소리에는 체념만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녀의 옆모습을 힐끗 봤어요. 3년 전에는 그래도 통통했는데 이제는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만 믿고 계약 결혼한 여자가 이제 와서 불쌍한 척이라니.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까지도 저는 냉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끝나고 일어나다가 실수로 서류 몇 장을 떨어뜨렸어요. 세진이 그걸 주우려고 몸을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목폴라가 살짝 내려가면서 목덜미에 선명한 화상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목에서 귀 뒤쪽까지 이어지는 거친 흉터. 저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감사합니다. 세진이 서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대로 받지도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3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거든요. 불타는 차에서 구해주신 분도 목부터 귀 뒤까지 심하게 데이셨어요. 다른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병원에서 들었던 간호사의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분을 꼭 찾아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작은아버지가 아무리 찾아도 흔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괜찮으세요? 세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렸어요. 설마 그 사람이? 세진은 조용히 조정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초라한 코트 뒤로 숨어드는 작은 어깨, 한때 제 아내였던 그 사람. 법원을 나와 차에 앉았을 때 저는 도저히 시동을 걸 수 없었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3년 동안 확신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대체 저 여자가 누구지? 그날 저녁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목덜미에 화상 흉터, 3년 전 사고, 그리고 사라진 구조자.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저는 잔을 내려놓고 결심했습니다. 모든 걸 다시 조사해봐야겠다고.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해야겠다고 말이에요. 3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아버지의 병실에서였어요. 박만규 회장. 제 아버지는 대성개발을 일으켜 세운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죠. 서울대병원 VIP 병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진우야. 어느 날 아버지가 마스크를 벗으며 저를 부르셨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약해져서 거의 들릴락 말락했어요. 내가 내 결혼식 한 번만 보고 죽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시 저는 회사 일에만 매달려 살았거든요. 결혼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다. 이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부탁한다. 진우야.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결혼, 누구와? 어떻게? 아버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당장 결혼 상대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때 작은아버지 박상도가 다가왔습니다. 진우야, 힘들어 보이는구나. 작은아버지의 아버지께서 결혼식을 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 그럼 서둘러 준비해야겠네. 내가 좋은 방법이 있는데. 상도 삼촌은 저를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계약 결혼이라고 들어봤지? 서로 조건이 맞는 사람끼리 일정 기간만 부부로 지내는 거야. 계약 결혼요? 아버지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내가 적당한 상대를 알아보겠다.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계약 결혼이라니. 하지만 아버지의 간절한 눈빛이 떠올랐어요. 시간도 많지 않았고요. 일주일 후 상도 삼촌이 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대학병원 간호사 윤세진. 처음 본 그녀는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조금 긴장한 듯 보였지만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세진입니다. 인사를 받으며 저는 그녀를 자세히 봤어요. 동그란 눈, 차분한 목소리. 그런데 뭔가 슬픈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상도 삼촌이 조건을 설명했어요. 1년 계약이고 결혼 대가로 3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세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건은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가요? 제 아버지 신장 수술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미리 조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그제야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아버지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거구나. 뭔가 동질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물론이죠. 계약서에 명시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간단했습니다. 1년 기간, 3억 원 지급, 상호 간섭 금지. 차가운 조건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어요. 세진이 서명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만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하겠어요. 세진이 중얼거린 말을 들었거든요.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저와 똑같았습니다. 우리 둘 다 아버지를 위해 이런 계약에 동의한 거였어요.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후 세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어색한 인사를 나눈 후 저희는 각자 돌아갔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결혼식 날짜도 정해졌고 아버지께는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래, 진우야. 아버지가 내 결혼식만 보면 여한이 없겠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다짐했어요. 비록 계약 결혼이지만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행복한 척 연기하겠다고.
그게 제가 아버지께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운명은 정말 잔인했습니다. 그 모든 계획과 준비가 한순간에 무너져버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결혼식을 하루 앞둔 그날 밤, 모든 게 바뀌어 버렸으니까요. 결혼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예행 연습까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죠. 차 안에서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아버지 앞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거였어요. 비록 계약 결혼이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습니다. 외곽 터널을 지나는데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뭔가 타는 듯한 냄새였죠. 차에 문제가 있나 생각하며 속도를 줄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쾅!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차가 불길에 휩싸였어요. 앞 유리창이 박살나고 뜨거운 열기가 몰려왔습니다. 순간 정신이 아찔했어요. 이런 식으로 죽는 건가? 의식이 흐릿해져 갔습니다. 숨을 쉬기 어려웠고 온몸이 뜨거웠어요. 그때 어디선가 누군가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빨리. 여자 목소리였어요. 간절하고 다급한 목소리. 저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뭔가 거친 손이 저를 끌어내는 걸 느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뜨거운 팔의 감촉. 그리고 완전히 정신을 잃었어요. 다시 깨어난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중환자실이었죠.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의식이 또렷해지는 데만 이틀이 걸렸어요. 정신이 드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담당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누워 있었죠? 사흘째예요. 화상도 심하고 연기를 많이 마셔서 위험했거든요. 저는 천천히 기억을 되짚어 봤어요. 터널, 폭발, 그리고 누군가 저를 구해준 일.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혹시 저를 구해주신 분은 어떻게 됐나요?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분도 정말 심하게 다치셨어요. 불타는 차에서 회장님을 끌어내시다가 목부터 귀 뒤까지 크게 데이셨거든요. 지금 어디 계세요?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화상 전문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몸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상도 삼촌이 병실로 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죠. 진우야, 힘든 소식이 있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어제 밤에 돌아가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결혼식도 못 보여드리고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 동안 아버지가 홀로 세상을 떠나셨다니.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 뭔가요? 윤세진이 사라졌어. 결혼 대가로 받기로 한 3억을 미리 챙기고 말이야.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3억을? 언제요? 사고 다음 날이야. 아마 기회를 틈타서 돈만 챙기고 튄 것 같아.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1차 선지급을 했거든. 그럴 리가 없어요. 아버지 수술비 때문에 계약한 거라고 했는데. 진우야, 내가 너무 순진해. 그 여자는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사고를 당하니까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지. 상도 삼촌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세진이 돈만 챙기고 사라진 걸까요? 아버지 수술비가 필요하다던 그 간절함은 다 연기였을까요? 그분 찾으셨어요? 저를 구해주신 분 말이에요. 아, 그것도 이상해. 아무리 찾아도 흔적이 없어. CCTV도 확인해봤는데 식별하기 어렵더라고. 모든 게 미궁으로 빠져들었어요. 제 생명의 은인은 찾을 수 없고 아내는 돈만 챙기고 사라졌다니. 그 와중에 아버지마저 돌아가셨고요. 퇴원 후 저는 아버지 장례를 치렀습니다. 빈소에서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보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마지막 소원도 들어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운명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구나. 모든 걸 한순간에 빼앗아갈 수 있구나. 아버지, 은인, 그리고 나를 속인 여자까지.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걸. 진실은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아버지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3년 동안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메우려고 필사적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상도 삼촌이 대부분의 경영을 맡아주셨죠. 진우야, 내가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는 내가 도와주마. 삼촌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상한 기분이 들 때가 있었어요.
왜인지 회사에서 제 목소리보다 삼촌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마음속에 남은 상처였습니다. 윤세진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 말이에요. 3억을 챙기고 잠적한 여자.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어. 상도 삼촌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쓰렸습니다. 순진하게 그녀를 믿었던 제 자신이 바보 같았어요. 한편 그 시간 동안 윤세진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사고 당일 저와 똑같은 병원에 실려왔다는 걸. 목과 귀 뒤로 심한 화상을 입은 채로 말이에요. 세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3년 전 그날, 그녀는 아버지 수술을 앞두고 밤늦게 병원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터널 앞에서 불타는 차량을 발견했죠. 저 안에 사람이 있어. 세진은 주저하지 않고 뛰어갔습니다. 유리창을 두드리고 문을 열려고 했어요.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죠. 그래서 돌멩이로 유리창을 깨뜨렸어요. 그 과정에서 뜨거운 불길이 목과 팔을 감쌌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온몸이 타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저를 끌어냈어요. 의식을 잃은 저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에야 그녀도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서 세진은 중화상 응급수술을 받았어요. 목부터 귀 뒤까지, 그리고 팔까지. 하지만 그녀가 더 걱정한 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수술은 언제 하나요? 간신히 정신을 차린 세진이 의사에게 물었어요. 수술비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죠. 3억이 만만한 돈이 아니거든요. 세진은 계약서를 떠올렸어요. 박진우와의 결혼 대가로 받기로 한 3억 원. 그 돈으로 아버지를 살릴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박상도는 사고 때문에 모든 일정이 틀어졌다며 지급을 미뤘어요. 그 사이 세진의 아버지는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미안하다. 세진아. 아버지가 더 버틸 수 없겠구나. 아버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3억은 끝내 오지 않았고 세진은 홀로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계약 위반이네요.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고 박진우 씨가 사고를 당했으니 계약은 무효입니다. 박상도의 차가운 통보였어요. 세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이용당했다는 걸. 화상 치료비, 아버지 장례비, 생활비.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대학병원 간호사 일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얼굴과 목의 흉터 때문에 환자들이 놀라 했거든요. 저런 흉터 가진 간호사가 어디 있어. 환자들 무서워해. 상처받는 말들이 계속 들려왔어요. 결국 세진은 병원을 떠나 막노동과 간병 일을 전전했습니다. 목폴라로 흉터를 가리고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어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박진우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세진은 진우가 3억을 일부러 주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돈만 노리고 접근한 여자라고 여겨서 말이죠. 역시 재벌은 다르구나. 사람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구나. 세진은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자책했어요. 돈에 눈이 멀어 계약 결혼까지 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반면 저는 상도 삼촌의 말만 믿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3억만 챙기고 사라진 거야. 너와 아버지가 어려울 때 돈만 노리고 튄 거지. 정말 그럴까요? 은행 기록도 확인해 봤어. 계약서대로 1차 지급이 나간 게 맞아. 하지만 그 돈이 실제로 세진에게 간 건 아니었어요. 상도 삼촌이 중간에서 가로챈 거였죠. 그리고 저희 둘 다 서로를 오해하게 만든 겁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렸습니다. 저는 돈만 노리고 배신한 여자를 미워했고 세진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냉정한 재벌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둘 다 같은 사람에게 속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질 날이 머지않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3년 동안 서로를 오해하며 살아온 두 사람이 참 안타깝죠? 박진우 씨는 아내가 돈만 챙기고 사라졌다고 믿었고, 윤세진은 남편이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어요. 과연 이 두 사람이 오해를 풀 수 있을까요? 어떻게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이혼 조정이 끝난 후 저는 며칠 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세진의 목덜미에 있던 화상 흉터가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3년 전 간호사의 말. 불타는 차에서 구해주신 분도 목부터 귀 뒤까지 심하게 데이셨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일 같았습니다. 돈만 챙기고 사라진 여자가 제 목숨을 구했다니.
결국 저는 장태석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실장님, 개인적인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회장님. 윤세진에 대해 다시 조사해 주세요. 3년 전 사고 당시 그녀의 행적을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태석의 표정이 의외라는 듯 변했어요. 혹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조용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태석은 며칠 후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회장님, 이상한 점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요? 우선 윤세진 씨가 사고 당일 밤 인근 다른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전신 화상 응급수술 때문입니다. 특히 목과 귀 뒤쪽 화상이 심했다고 나와 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진짜였구나. 정말 그녀였구나.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계약금 3억 원 관련입니다. 뭐가 이상한데요? 윤세진 씨 통장에 3억이 입금된 기록이 없습니다. 한 번도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간 거죠? 그건 더 자세히 조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팀 도움을 받아서요. 지금 당장 하세요. 3년 전 자금 흐름을 전부 뒤져보세요. 태석이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3년 동안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세진은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었고 약속된 돈도 받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속인 걸까요? 누가 3억을 가로챈 걸까요? 저는 상도 삼촌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의문이 커졌습니다. 왜 삼촌은 세진이 돈을 챙기고 사라졌다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며칠 후 저는 직접 세진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태석이 알아본 주소는 견두리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초라한 건물의 3층, 좁은 원룸.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박진우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목폴라를 높이 올린 세진이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세진은 머뭇거리다가 문을 열어줬어요. 방은 정말 좁았습니다. 간소한 가구, 낡은 이불. 한때 대학병원 간호사였던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보기 어려웠어요. 앉으세요. 세진이 의자를 내주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왜 그런 걸 묻죠? 그냥 알고 싶어서요. 세진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분노, 슬픔, 그리고 체념. 정말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확인하려는 거예요? 무엇을 확인한다는 거죠? 저는 그날 밤 회장님을 불길에서 꺼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됐죠. 세진이 목콜라를 살짝 내렸습니다. 선명한 화상 흉터가 드러났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돈은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셨고요. 세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회장님이 저를 이용만 하고 버린 줄 알았어요. 돈에 눈이 멀어 계약 결혼까지 한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요. 아니에요. 저도 몰랐어요. 당신이 제 목숨을 구해준 줄도 돈을 받지 못했다는 것도. 정말요? 정말입니다. 저는 당신이 3억을 받고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미워했고요. 둘 다 잠시 침묵했어요. 3년간의 오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우리를 속인 거죠? 세진이 물었어요. 저도 이제 확신했습니다. 아마 제 작은아버지일 거예요. 그 순간 세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상도 부회장님이요? 네. 모든 증거가 그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3년 동안 서로를 미워했지만 사실은 둘 다 같은 사람에게 속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제야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저는 태석과 함께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법무팀장까지 포함해서 비밀 TF를 꾸렸어요. 3년 전 사고 전후 모든 자금 흐름을 추적하세요. 특히 보험 관련 기록들을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며칠 밤을 새우며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고 하루 전 제 차량의 정비 기록이 조작돼 있었어요. 그리고 폭발 직후 거액의 보험금이 박상도 측 계좌로 들어간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회장님. 태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계획된 일이었다는 뜻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량 폭발 원인도 의문스럽고 보험금 처리 과정도 너무 신속했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작은아버지가 정말로 제 목숨을 노렸다는 건가요? 한편 세진도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오래된 통장에서 대성개발 명의의 입금, 예정 내역과 취소 기록을 발견한 거였죠. 세진이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걸 찾았어요. 뭔가요? 아버지 통장에 3억 입금이 예정되어 있었다가 취소된 기록이 있어요. 언제요? 사고 다음 날이에요. 박상도 부회장님 지시로 취소됐다고 나와 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도 삼촌이 저희 둘을 동시에 속인 거였어요. 저에게는 세진이 돈을 챙기고 사라졌다고 거짓말했고, 실제로는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거였죠. 그날 밤 저는 세진과 함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로의 지난 3년을 털어놓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세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직장도 잃고 온몸에 흉터까지 생겨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당신을 완전히 오해했어요. 돈만 노리고 접근한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저 역시 회장님을 미워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냉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확인했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아파했는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진이 물었어요. 박상도를 응징해야죠. 우리 둘 다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요. 하지만 증거가 충분할까요? 더 찾아내야죠. 확실한 증거를요. 그때 태석이 급하게 전화했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박상도 부회장이 윤세진 씨를 찾고 있어요. 뭔가 눈치채신 것 같습니다. 제 얼굴이 굳었어요. 세진을 쳐다봤더니 그녀도 창백해져 있었어요. 지금 당장 피하세요.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회장님은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당신은 위험해요. 세진이 일어났을 때 갑자기 카페 밖에서 수상한 차량이 보였어요. 검은 승합차 2대가 카페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늦었어요. 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재빨리 뒤쪽 출입구를 확인했지만 그쪽에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버텨봐요. 태석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할게요. 하지만 시간이 부족했어요. 카페로 몇 명의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눈빛이 험악했어요. 윤세진 씨죠? 잠깐 나가서 이야기 좀 해요. 그들은 마치 평범한 대화인 것처럼 연기했지만 위협적인 분위기를 감출 수는 없었어요. 싫어요. 세진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부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상도 삼촌이 세진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입을 막으려는 거였죠. 우리가 진실에 너무 가까이 다가온 걸 눈치챈 거였어요. 카페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아찔했습니다. 상도 삼촌의 부하들이 세진을 데려가려 했거든요. 다행히 제가 태석에게 미리 연락해둔 덕분에 보안팀이 빠르게 도착했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상도 삼촌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날 밤 세진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디 계세요? 모르겠어요. 눈을 가린 채로 끌려왔어요. 외곽 어딘가 같은데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미친 듯이 태석에게 연락했습니다. 실장님, 세진 씨 휴대폰 위치를 추적해 주세요. 지금 당장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외곽 공사 현장 쪽으로 신호가 잡혀요. 저는 곧바로 차에 올라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년 전에도 제가 무력했을 때 세진이 저를 구해줬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녀를 구해야 했어요. 공사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깊은 밤이었습니다. 개발이 중단된 곳이라 사람의 기척이 전혀 없었어요. 멀리서 폐창고 불빛이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니 안에서 상도 삼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3년 전처럼 말끔하게 정리하면 돼. 네, 부회장님. 이번에는 증인도 없애고 증거도 완전히 없애는 거야. 제 혈관이 얼어붙었어요. 상도 삼촌이 3년 전 사고도 계획한 거였구나. 그리고 이번에는 세진까지 제거하려는 거였어요. 창고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의자에 묶여있는 세진이 보였어요. 그녀 앞에는 휘발유가 뿌려진 차량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3년 전과 똑같은 구도였어요. 이번에는 내가 대신 타면 되겠다. 상도 삼촌이 잔혹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박 부회장님, 제발. 제발은 무슨, 너 때문에 계획이 꼬였어.
진우 그 자식이 눈치채기 시작한 거 다 내 탓이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저는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작은아버지, 상도 삼촌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진우야, 내가 여기 왜? 이 모든 게 삼촌이 꾸민 일이었군요. 무슨 소리야? 그 여자가 뭔 헛소리를 한 거냐? 헛소리가 아니에요. 모든 증거를 다 찾았어요. 상도 삼촌의 표정이 변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래, 맞다. 다 내가 한 일이야. 왜요? 왜 이런 짓을 하셨어요? 이 모든 게 내가 만든 거야. 대성개발도, 너도. 그런데 왜 내가 뒷전이어야 하냐? 상도 삼촌이 소리쳤어요. 질투와 분노에 찬 목소리였어요. 형은 늘 나보다 앞서갔어. 회사도, 아들도. 그래서 계획한 거야. 너까지 없애고 회사를 내가 차지하려고 말이야.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평생 믿어왔던 작은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그때 부하 한 명이 실수로 휴대폰의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자동으로 녹음이 시작된 거였죠. 사고도, 보험도, 3억도 다 부회장님이 짠 판이었잖아요. 부하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 모든 게 녹음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맞아. 차량 폭발도 내가 지시한 거고 3억도 내가 가로챈 거야. 완벽한 계획이었는데 이 여자가 끼어든 거지. 상도 삼촌도 흥분해서 모든 걸 털어놨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세진을 향해 뛰어갔어요. 부하들이 막으려 했지만 필사적으로 밀어냈습니다. 3년 전 불길 속에서 저를 구해준 그 손을 이번에는 제가 잡아야 했어요. 괜찮아요. 회장님 정말 왔네요. 세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밧줄을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당신을 구할게요. 그때 상도 삼촌이 라이터를 들었어요. 둘 다 여기서 끝내주겠다. 순간 휘발유에 불이 붙었어요. 하지만 저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3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제가 세진을 지킬 테니까요. 두 팔로 세진을 감싸 안고 창고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석이 신고를 해둔 거였어요. 회장님, 그때도 제가 회장님을 살리려고. 세진이 거의 실신 직전에 중얼댔어요. 저는 마침내 확신했습니다. 제 목숨의 은인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걸.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차례였어요. 박상도의 모든 범죄가 드러나는 순간이 왔습니다. 대성개발 주주총회장에서였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3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을 모두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주주들과 임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저는 단상에 올라섰어요. 상도 삼촌도 평소와 다름없이 앞자리에 앉아 있었죠. 마지막까지 당당한 척하고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준비해 온 자료들을 꺼냈어요. 3년간의 조사 결과, 녹음 파일, 조작된 장부, 보험 자료들. 3년 전 제가 당한 교통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이 모든 것은 계획된 범죄였고 그 배후에는 박상도 부회장이 있었습니다. 상도 삼촌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유를 잃지 않고 있었죠. 진우야, 갑자기 무슨 소리냐?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창고에서 녹음된 상도 삼촌의 자백이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고도, 보험도, 3억도 다 부회장님이 짠 판이었잖아요. 맞아. 차량 폭발도 내가 지시한 거고 3억도 내가 가로챈 거야.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상도 삼촌은 이제 변명할 수도 없었죠. 그리고 이것이 조작된 차량 정비 기록입니다. 제가 서류를 들어 보였어요. 사고 하루 전 제 차량에 인위적 부작이 가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험금이 박상도 부회장 개인 계좌로 들어간 내역이에요. 자료들이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주주들의 분노가 커졌어요. 박상도 부회장은 회사 자금을 횡령했을 뿐만 아니라 조카인 저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까지 이용했어요. 저는 세진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방청석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세진 씨는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입니다. 하지만 3년 동안 오해를 받으며 고통받아야 했어요. 모든 건 박상도 부회장의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상도 삼촌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건 조작이야. 진우가 나를 모함하려고. 충분합니다. 주주 대표가 소리쳤어요.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뭘 더 듣겠어요? 상도 삼촌은
주주들의 분노 속에서 보안 요원들의 의에 끌려나갔어요. 그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상도 삼촌은 횡령, 보험 사기,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됐어요. 검찰 조사에서 더 많은 죄목이 드러났죠. 그리고 저에게는 더 어려운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세진 씨를 만나보세요. 권영수 어머니는 3년 동안 세진을 돈만 챙기고 도망간 며느리로 믿어왔어요. 진실을 알고 충격을 받으셨죠. 내가 뭘 한 거냐. 어머니는 세진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사람들이 많은 앞에서였습니다. 너를 그런 년이라고 부른 내가 사람이 아니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가 오열하셨어요. 세진도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그냥 살리려고 버틴 거예요. 회장님을 살리려고, 제 아버지를 살리려고. 알고 있다. 얘야. 이제 다 알고 있어. 그날 저희 가족은 세진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3년간의 오해와 상처에 대해서 말이에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저와 세진은 작은 예식장에서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화려할 필요 없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만 모인 따뜻한 자리였어요. 결혼식 후 저희는 아버지 묘소를 찾아갔어요. 웨딩사진 한 장을 들고 말이에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는 묘비 앞에 사진을 올려두고 조용히 인사했어요. 이번엔 진짜 아내고 진짜 며느리예요. 세진이 옆에서 눈물을 닦으며 제 팔을 잡았어요. 이제야 조금 우리가 시작인 것 같네요. 맞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저희는 과거의 오해와 상처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남은 생을 서로의 목숨을 지켜주는 동반자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진의 목덜미에 남은 화상 흉터를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이 사람이 제게 생명을 준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제는 제가 그녀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운명이 우리를 갈라놓으려 했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진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준 거였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3년 동안 서로를 오해하며 살아온 박진우와 윤세진의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였죠? 두 사람 모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약 결혼에 동의했는데 악한 사람의 계략에 속아서 서로를 미워하며 살아야 했어요. 진우는 아내가 돈만 챙기고 사라진 줄 알았고 세진은 남편이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세진은 불길 속에서 진우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었고 약속된 돈도 받지 못한 채 홀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모든 건 박상도가 경영권을 차지하려고 꾸민 음모였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확신하는 것들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도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오해를 받을 수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과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예요. 박진우처럼 말이죠. 그리고 윤세진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는 선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 선함이 결국 자신을 구원하는 힘이 되거든요. 여러분께도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때로는 불공평하고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선한 마음과 진실이 승리한다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